인간이 세운 유대인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자식들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예비군들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차별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군 병력의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19세기에 부르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The sick man of Europe. 우리가 아랍 국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발푸어 혹은 뭐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의 고향을 세우는데 우리가 뭐 반대하지 않겠다. 지지해주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네요. 국가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국가를 세우느냐. 어느 땅에다가 세우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저희 웅달멘터리 전쟁사 지금 첫 시간입니다. 네. 아 잠깐 근데 지금 비도 오고 추적추적 거리는데 이 날씨에 바쁜 저희들 불러가지고 그 웅달멘터리가 도대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토크멘터리는 뭐 다큐멘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웅달멘터리는 저희 웅달 책방이 사실은 투자 채널의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전쟁과 어떤 역사 속에서 미시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돈을 벌거나 어떤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산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웅달멘터리 전쟁사입니다. 그 웅달멘터리 전쟁사를 열심히 시청하면 돈을 버는 겁니까? 돈을 벌 수 있죠. 돈을 벌 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자님이나 교수님이 지금 전공신 이스라엘이나 이쪽 중동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거기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 베팅할 거냐, 이란에 베팅할 거냐. 예를 들면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지금 막대한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제재가 그렇게 빨리 풀릴 거냐. 그리고 요런 신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배워보자. 근데 교수님, 기자님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 앞에 클린턴도 그렇고 중동 가서 미국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쇼한 거, 뭐 협정 맺은 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동이 이렇게 일이 해결이 안 되는지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저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우리 웅달멘터리 전쟁사에서 정확하게 훌륭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 말고는 이렇게 설명을 잘해줄 분이 없죠. 그래요? 누구죠? 여기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일강 교수님. 오늘따라 어깨가 많이 처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20세기만 놓고 보시면 일단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어쨌든 2023년에 벌어진 하마스가 가자 지구 인근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그리고 확전된 이 전쟁이 결국은 출발은 가자 지구였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작년에 본토 공격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후티까지 꼈죠. 네, 지금은 또 후티 때문에 또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발점은 기원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해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동 지역 정세를 얘기할 때 여전히 불안하다. 계속 불안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E.H. 카라는 분이 되게 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좀 됐고 그래서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일이 꼬였냐. 네. 먼저 저는 좀 20세기 초반에
발칸반도부터 이 문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발칸반도가 문제된 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의 화약고는 발칸반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못다한 문제 때문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지금 초반이죠. 21세기 초반에 화약고를 지목한다면 물론 뭐 한반도도 있을 수 있고 네. 대만도 있을 수도 있고 대만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참 문제가 된 인도 파키스탄도 지목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가장 전쟁 발발성이 큰 지역은 팔레스타인, 이 중동이죠.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결국 모든 거의 근원이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오죽하면은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마게돈은 지금 무깃도라는 지역이 무깃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무깃도. 거기서 가보셨습니까? 아마게돈 당연히 가봤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중동이 정말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서두는 너무 긴 것 같고 네. 먼저 좀 본격적으로 일단은 유대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탄압하는 유대인, 네. 시오니즘 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가 좀 설명 자, 부탁드립니다. 시오니즘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시오니즘이 없었다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아주 평화로웠겠죠. 그렇게 했죠. 네. 그럼 시오니즘이 뭐냐? 결국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다 돌아오게끔 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왜 그러면 1882년부터 19세기 말이죠. 갑자기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까?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왜 19세기 말에 와서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탄압과 억압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똑같은 다른 민족처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만든 국가를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경받고 다른 민족처럼 자유롭게 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정말 기적같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면서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시작되죠.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 기자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대인이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역사책 보다 보니까 네.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로마한테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뭐 네. 이집트 돌고 유럽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갔죠.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네. 그럼 뭐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뭐 자기 나라 없이 살았다면서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 우리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시면 샤일록이라고 수전노 아주 돈만 하는 그 굉장히 돈만 하는 상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유태인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미지가 네. 수전노예요. 절대 돈 빌려준 거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멸망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죠. 유대인은 끝없이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면서 유럽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권리도 없었고 땅을 살 수도 없었고 직업의 자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살기는 어려웠는데 왜 19세기냐? 19세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때 바로 유럽에서 합스부르크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국가들이 합해져 있는 어떤 다민족 국가들. 다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민족 국가로 하나씩 국가가 생깁니다. 그게 왜 하필 그때 생긴 거예요? 민족주의가 그때 또 발흥을 했었죠. 그렇죠. 예. 내셔널리즘. 유럽 내에서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사람 다르고 독일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다. 이제 우리도 민족 중심의 하나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고취되면서 네이션 스테이트, 즉 민족 국가가 유럽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각 민족이 나라를 세우네.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나라를 세우고 시민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유대민족은 그럼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국가를 세우고 독일 사람은 독일 국가를 세우는데 왜 유대인은 그걸 못하는가?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예. 드레피스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드레피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장교인데 제가 아직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드레피스가 프랑스의 장교인데 유대인 장교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프랑스가 이제 프러시아 독일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복수를 하려고 열망으로 했었는데 프랑스의 정보가 독일로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를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는데 드레피스라는 장교가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가이아나에 있는 지옥도라는 형무소로 쫓겨나서 거기서 수용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에밀 졸라 유명한 작가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매운동을 해서 결국 풀려났는데 나중에 진짜 스파이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드레피스는 아니었고 진짜 프랑스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혁명, 특히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아주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되게 그리고 진보적인 국가. 그렇죠. 가장 진보적이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18세기 말에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어요. 유대인들 니네들도 프랑스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유평등 파괴. 예, 세계제 리버라시옹. 네. 불어가 안 됩니다. 그런 세계의 어떤 아주 원칙을 가지고 프랑스라는 국가가 가장 진보적인 국가였는데 유대인들이 실망했어요. 드레프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진보한 국가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왜? 제일 좋은 국가에서 그런 차별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못한 국가는 당연히 똑같은 탄압과 차별을 받겠죠. 아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 국가를 세울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시온주의의 아버지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온주의를 가장 사상을 확산시키고 또 이 사상을 만들고 확산시킨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죠. 오늘 점심때에 이스라엘 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했는데 거기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헤르츠의 이 초상화가 딱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국부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헤르츠를 하면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의 아버지다. 그래서 오죽하면 텔아비브 도시 위에 도시 이름이 있어요. 새로 지은 아주 부자 동네가 있는데 텔아비브의 강남. 텔아비브의 우리 한국의 강남에 비슷한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헤르젤리아예요. 헤르젤리아. 헤르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헤르젤리아입니다. 그 정도로 데오도르 헤르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래 못 사신 것 같아요. 40대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헤르젤이 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유대인들한테 퍼뜨리고 전 세계에 유대인의 어려움을 전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유대인 시타트라는 책도 썼죠. 유대인 국가라는 책도 또 독일어로 쓰고 뭐 이러면서 사실 시온주의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헤르츠는 제가 박현도 교수님 인터뷰할 때 슬쩍 배웠는데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 정말 막 탄압받고 그 뒤에 히틀러한테 막 다 죽을 이렇게 정말 살해당할 정도로 힘든 시기에 유대인 국가 뭐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포도 하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강대국들 로비도 하고 뭐 심지어 교황님도 만나서 막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헤르츠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이렇게 좀 국가가 만들어지자 뭐 국부처럼 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시온주의라는 사상을 이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 단어를 쓴 사람은 또 다른 유대인이 있습니다. 나탄바움이라는 다른 유대인이 있는 거고. 그러나 시온주의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자로서 유대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World Zionist Organization, 세계 유대인 기구라는 조직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독립운동 기관을 창설을 한 겁니다. 우리의 독립협회 같은 거. 네,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유대인 국가를 어디다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지도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총회라는 월드 세계 시온주의 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매년 연 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유대인 국가를 어떻게 세울지를 계속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선을 또 만들어내고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제가 그때 박현두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네. 유대인 랍비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네. 자,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 랍비들이라고 한다면 독실한 유대교 신자죠. 그렇죠. 네, 독실한 유대교 신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인 국가는 즉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워줄 유대인 국가는 인간이 만든 국가가 아니에요. 아, 메시아가 만들어야 된다. 네, 메시아가 오셔야만 유대인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세주 같은 건가요? 예, 메시아는 말 그대로 구세주죠. 약간 신적인 존재. 예,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해줄 대속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 메시아는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앞으로 인류 종말에 오실 것이고 오면은 그분이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워줄 것이다. 사람이 세워야 될 국가가 아니라 신이 세워야 될 국가인데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하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아래 위로 검은 옷을 입으신 분들 뉴욕의 브루클린 가신 머리 이렇게 꼬우시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시오니즘은 세속주의 사상이잖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 인간이 세운 유대인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자식들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거부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유대인 국가를 부인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 이 사람들도 저 벤구리온 초대 이스라엘 총리와 협상을 했어요. 네. 뭐를 협상을 했냐면 그럼 오케이 세속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우리는 뭐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니네가 한다니까 말리지 않을게 반대는 안 할게 할 테면 해봐 대신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하면서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려면 우리가 원하는 걸 뭔가를 줘야 돼. 아니 국가도 없는 거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헤르츠는 막 뛰고 있는데 탄압받으면서 랍비분들은 요구가 많네요. 네, 왜냐하면 벤구리온은 웬만하면 자기가 총리를 하고 싶고 웬만하면 다양한 유대인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근책으로 뭘 주냐. 랍비들이 장례법, 그다음에 음식 정결법, 코셔. 그다음에 뭐 가족 결혼하는 법, 혼인법 이런 거를 다 종교법으로 정해주면 관혼상제의 권한을 완전히 줘버렸군요. 세속법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관장할 수 랍비들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동참을 해줄게. 그럼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다 하더라도 랍비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이스라엘이 세속국가가 아니군요. 이스라엘도 그 관혼상제만 떼서 그거는 종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분적 신정국가.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자님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포장이 좀 이렇게 멋있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종교계가 국가 쪽에서 좀 권력을 좀 보장받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느낌도 드는데요, 약간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병력.
병역 문제 그분들 뭐라고 했죠? 까먹었는데. 네, 하레딤인데. 하레딤 맞아요. 네. 네, 하레딤 병역 세금도 안 내고. 네. 오늘 만났던 이스라엘 그 관계자가 불평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네. 열심히 싸우고 네네네. 돈은 또 돈대로 벌면서 세금까지 내는데 네. 그분들은 안 하신다고. 지금 이 문제가 초유의 문제예요. 오. 지금 현실적인 음.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하레딤. 현실적인 예, 문제. 예, 지금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참모총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하레디 즉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청년들이 바로 군으로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소집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네오 총리 연정에 참여하면서 그렇죠.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오소독스 정당들. 예,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 자기 청년들 즉 예시바 즉 유대인 신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예시바. 거기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 면제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참모총장이 그런 거 없어. 다 소집해버렸네. 다 소집해야 돼. 아. 그거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정계가. 약속이랑 틀린데? 예, 처음에 예. 세울 때는 그러면서 보장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이거 빨리 법을 안 고치면 새 법을 통과시켜서 네. 계속해서 면제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연정 탈퇴하겠다고 난리예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 법이에요 이게. 교수님 여태까지 이스라엘 총리들은 이때 세워질 때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런 독실한 종교인들한테는 군대도 병역도 면제해주고 뭐 세금도 안 세금도 먹고 면제해주고. 네. 그냥 막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관원상제법만 그랬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오소독스 정당들이 우리가 제도권에 진출해서 정당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문제. 예, 계속 국가를 부인하고 있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종교 정당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의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연정에 계속 들어가는 거를 놓고 뭐르려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너네 지지해 줄 테니까 뭐 좀 더 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종교인 학교, 이스라엘은 세속 학교와 종교인 학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후속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종교인들, 우리 독실한 오소독스를 계속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을 계속 자기 성경 방식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계속 받는 겁니다. 세금으로. 예. 그리고 군 면제도 받았죠.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딸 경우에 병역 혜택을 주는 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그런 맥락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병역 면제법을 통과시켜달라. 안 해주면 우리 연정 탈퇴하겠다. 아니 근데 그게 세속주의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네. 전쟁도 막 중동에서 이후에서 대통령 힘이 셀 것 같은데 그쪽의 지지가 종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리쿠드당 우파 정당들은 아무래도 종교인들하고 우파 성향으로 맞잖아요. 성향이 좌파가 아니다 보니 범보수 진영이라고. 예, 하는데요. 범보수 진영으로 얘들을 끌고 가야만 연정이 훨씬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정체성이 우리 네. 유대교니까. 그리고 중도 좌파들은 리쿠드당하고 연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교 정당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려면 미끼를 줘야 되죠. 네. 미끼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군 면제, 요 중요한 게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교수님 기자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웅달 멘털이니까 네.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미리 좀 읽었다면 좀 판세를 읽었으면 약간 종교계 쪽에 내가 뭐 시민단체나 약간 요런 게 묻으면 네.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캐스팅 보트를 이쪽이 졌다. 이렇게 좀 선택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나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 스타트업의 국가 아닙니까? 네. 혁신 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외부에서 와서 거기서 어떤 혁신 국가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다른 정부 기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 있죠. 네. 하청 뭐 이런 거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브로커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네. 질문. 네. 유대인의 정의가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랍니까? 아니면 민족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인가? 이거는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예요. 아 그래요? 박사 논문을 써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주제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유대인. 유대인. 네. 두 개 정책. 야,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아. 예.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시민으로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으나 네. 만약 이 사람이 개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 러시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소련에서 원래 그렇죠.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 그냥 돼지고기 먹습니다. 아. 코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이 사람들 와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왔는데 나보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라고? 내가 왜?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네, 그냥 이렇게 사고 싶은데. 개종하려면 또 개종 절차가 있거든요. 막 외우고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뭐 다른 뭐 해야 됩니다. 뭐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 국민 시민권인데 뭘 제한을 받아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관원상제 누가 관리한다고요? 랍비들이. 랍비들이 관리하죠. 네. 유대인 남자가 비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 성립이 안 돼요. 그럼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어이구. 그래서 해외 상품이 있죠. 사이프러스 결혼 상품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결혼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아 결혼을 하면 외국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결혼한 거는 인정을 해줘요. 가지고 그럼 우리 같으면 괌에 네. 가서 사이판이나 괌에 네. 가서 하고 오는 거네요. 해외에 나가서 결혼해서 결혼 증서받아오죠. 그거는 인정을 해줘. 아. 그러나 니네가 우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둘이 결혼하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국가가 우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우선인데 관원 혼례법은 무조건 랍비가 가서 오케이 해야 결혼 성립이 됩니다. 국가가 이미 그쪽에 권력을 줬으니까 권한을. 네. 그리고 개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 병사가 전쟁에 사망했잖아요. 네.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지금 전쟁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장례법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랍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시민은 엄밀히 보면 유대인인 건가? 2등 시민이죠. 2등 시민, 2등 유대인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만 빼고는 다 똑같으나 예를 들어서 뭐 세속 유대인이라도 와이프를 아내를 유대인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유대인의 정의를 내릴 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맨날 이 중동적 인터뷰하다 보면 무슬림 이슬람 문제가 많아. 남자가 비무슬림 여성이랑 결혼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슬람 여성은 반드시 남편이 이슬람 남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성 차별 심하다. 예. 혹시 유대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유대교도 차별 있죠. 오. 남녀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성은 주로 위로 가거나 하여튼 구별된 지역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로.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통파는 여성 랍비가 없습니다. 근데 개혁, 보수, 리폼 미국에서 온 개혁 랍비들은 여성 랍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복잡하군요. 네, 그래서 정통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통파가 있죠. 울트라 정통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오소독스가 있죠. 그다음에 개혁이 있죠. 그다음에 보수가 있죠. 되게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되게 넓군요. 넓습니다. 이렇게 넓으니까 권력을 대통령이 잡으려면 다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님, 저도 또 질문 있습니다. 아까 지금 참모총장이 너무 전쟁이 지금 급하니까 막 하레디들 다 이제 병역 의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이 면제 제도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나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도 약간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불공평하다. 같은 국민인데 저치들은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받으면서 왜 의무는 다하지 못하냐, 국민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냐,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재정 보조금을 줘요. 돈을 줘요? 네. 왜요? 생활비를 줍니다. 왜냐하면 여시바라는 그 신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병역을 의무를 다하는 대신 기도로서
그리고 옛날에 네. 서원에 다니는 유생들이 네.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 네.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공부했듯이 그런 거네요. 그렇죠.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예배당에서 기도로서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저 아랍 국가 이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내가 병역 옹호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방식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은 하레딤을 병역을 소집하는 것 정도로 하면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에 계속 전술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처음에 하마스부터 시작했는데 네. 헤즈볼라, 네. 이란, 후티까지 해서 그렇죠. 넓히면서 이스라엘의 군 체계는 예비군 위주입니다. 현역은 사실 되게 적고요. 적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되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비군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1개 기갑 대대, 전차 대대가 있는데 있다면은 그 예비군 대대가 따로 있는데 무기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쫙 1개 대대 편제에 무기고가 딱 있어가지고 그 1년 내내 그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가지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병력만 없습니다. 작전의 필요상 1개 대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개 대대 만약 부분에 예비군을 소집을 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무기고 와가지고 시동만 걸고 나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 제가 평소에는 웅달책방 이게 촬영하다가 그렇죠. 뭐 주말에 가가지고 훈련도 받고 하다 전쟁 났어 너 나와 하면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 가야 됩니다. 그럼 너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죠. 낮아졌죠. 아 전쟁을 오래 못하는 네. 구조구나. 네,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경쟁에 되게 불리한.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현역이 20만 밖에 안 될 거예요. 15만에서 20만. 그다음에 나머지 예비역이 한 뭐 4, 50만. 이렇게. 그럼 아까 말한 그 하레딤 종교 믿는 그분들은 빼고 네. 그분들은 소집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냥 안 되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싸우게 해주세요. 네. 이기게 해주세요. 비디오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럼 이분들은 평생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국가 월급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경제는 도움이 많이 안 되고. 근데 부인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레딤의 부인들이 결혼도 했죠. 하는군요. 예, 결혼하면 좀 당연히 하죠.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자녀들은 또 그 피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근데 그러면은 하레딤의 자녀는 세속적으로 군대 가고 세금 내고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왠지 종교인이 될 것 같은데. 100%는 그렇지 않고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저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집안. 아니 진짜로 그래요. 물론 뭐 억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아버지는 하레디다. 나는 근데 세속적으로 나왔다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근데 기자님 제가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 흥선대원군님께서 조선시대 말에 구한 말에 나라 꼴이 왜 이러냐 봤더니 세금은 안 거쳐 군대는 텅텅 비었어. 네. 뭐가 문제하고 봤더니 서원이라는 양반들이 다 그냥 어디 서원 들어가가지고 글 공부하느라고 세금도 안 내고 뭐 돈만 축 내고 군인도 없고 해서 그걸 서원 철폐했잖아요. 엄청난 반발 속에.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예시바가 이스라엘의 서원이 예시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생들이 하레딤이고. 하레딤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정말 전쟁 막 하마스 깨뜨리고 다 헤즈볼라 깨뜨리고 이란 싸우면서 뭔가 진짜 엄청 강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제나 군사적으로 생각보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실제로 병력이 많이 모질라요. 많이 죽기도 했고 이번 전쟁에서 많이 죽었죠. 계속 유지를 하면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안 지금. 끝나고 있죠. 네. 질질 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비군들은 지금 지쳤어요. 내가 뭐 1년 내내 집에 일을 하나도 못하고 도대체 가자지구를 몇 번 들어갔다 오냐. 5번, 6번 갔다 오니 이거 사기가 올라갈 턱이 없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비군들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최근에 거부율이 네. 높아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신병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럼 애들은 많이 안 놓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은 높은 편이지만 하레디들은 아무도 안 가니까 빨리 하레디들을 충원을 해서 군대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절실한 거예요. 지금 그냥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차별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군 병력의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수를 둔 거죠. 근데 하레딤이 그 특권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를 또 목을 재고 있죠.
이거 면제시키는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내일이라도 연정 탈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나서겠네요. 또 긁어버리던지 하여튼 이 전쟁을 더 끌고 더 격화시키고 또 확전시키겠네요. 근데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네. 근데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끌고 가고 싶어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핵협상이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또 계속 재개가 될 텐데 조금 더 두고 봐야. 고춧가루 분명히 뿌릴 거라 생각합니다. 고춧가루는 뭐 이미 많이 뿌리고 있죠. 많이 뿌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러나 트럼프의 이 힘에 의한 외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오니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레리미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저희가 이어서 도대체 이스라엘 성립이 될 때 뭐가 문제였길래 특히 이 제국주의 영국이랑 특히 얘네가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성립 과정과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좀 문제가 잉태가 됐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이 유튜브 제가 찾다 보니까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중동 얘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뭔가 나라끼리 문제 있을 때 영국 아니면 프랑스 이 둘 중 한 놈이 만악의 근원이다. 네. 이 둘 중 한 명이 거의 문제를 일으켰다. 나머지는 다 결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영국이 좀 어떤 세계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국가인 건가요? 영국이 그러니까 세계 지구상의 지금의 현재 분쟁도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가면 영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냐면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하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는데 아프리카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의 구석구석에다 영향을 미치고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를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압도적인 무력을 거기다 주둔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식민지를 경영할 때 그 현지에 있는 세력들을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은 결국은 힘을 한데 그 현지의 세력들이 힘을 한데 모으게 되면은 그 모아서 그 종주국인 영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을 나눈 다음에 일부 세력들을 특권 세력화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분쟁이 지금의 분쟁을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동 문제죠. 중동 문제가 이제 20세기에 영국이 이제 3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2중 플레이도 아니고 3중 플레이. 예. 연애를 할 때 양다리를 한다는데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를 넣고 어장 관리를 했던 어장 관리를 아주 확실하게 했죠.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가 이 결국에는 지금 시오니즘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나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20세기면 1900년대 초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도대체 이 중동 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걸 가려면 맥마헌 편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 후세인 맥마헌 서한이죠. 네. 10차례 편지 왔다 갔다. 편지를 주고 받고 연애를 했었죠. 영국하고요? 예, 영국의 아서 헨리 맥마헌이라고 고등판무관이었죠. 고등판무관. 네, 맥마헌. 그다음에 그 당시에 메카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지도자였던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할아버지와 서한을 10번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했는데 핵심은 뭔가 샤리프 후세인이시요.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좀 싸워주시면 최근 용어로 말씀드리면 칼춤을 한번 쳐주시면 칼춤 한번 쳐주시면 네. 우리가 아랍 국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후세인한테 약속을 한 거죠. 이때 뭐 저기 중동 지배자가 오스만 투르크였던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그렇죠. 지금의 튀르키예의 전신. 그렇죠. 오스만 제국은 뭐 1299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600년간 중동을 통치한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좀 보여주세요 교수님. 녹색이 오스만 제국. 예, 오스만 제국이죠. 지금 저 이집트 오른쪽은 다 지금 오스만 제국 땅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한창일 때는 지금 이집트도 다 오스만 제국이었었어요. 저쪽에 모로코까지 다. 예, 모로코, 튀니지만 빼고. 예. 빼고 다 중동 지역, 유럽, 뭐 중앙아시아까지 다 이란만 빼고 다 오스만 제국이 통치했던. 근데 이 1900년대 초에는 많이 축소가 됐네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유럽의 병자였죠. 오스만 제국 19세기에 부르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The sick man of Europe.
sick man of Europe. sick 병자. 유럽의 유럽의 환자, 병자. 환자. 네. 왜요?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자,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까지 1000년 갔지 네. 않았어요? 1000년. 1000년 제국. 근데 이제 어차피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그쵸. 서로 비잔틴도 결국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오스만 제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도 600년이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얼마큼 더 오래 갑니까? 많이 무었다 아이가. 예. 제국을 그 넓은 땅덩이를 전부 다 통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럽의 근대화된 기술, 산업혁명 이것을 오스만이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렸던 거예요. 예. 옛날에 폴 케네디가 광대국의 흥망을 썼는데 흥망성쇠. 광대국의 흥망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때 유행했었죠. 90년대. 제국이 왜 쇠망하는가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로 뽑았던 이유가 과대팽창. 판세를 넓게 확장을 했는데 그 자신의 그 투입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서 더 넘어갔을 때 그때가 쇠망의 길로 접어드는 때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네.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유튜브도 괜히 저 웹드라마 만들고 이러면 망해요. 인터뷰만 해야 돼. 인터뷰만. 네, 그리고 막 저기 그러니까 능력을 벗어나서 너무 넓히다 보면. 여러분은 고품격 유튜브 웅델 맹탈이 전쟁사를 보고 네, 계십니다. 저는 재밌게 이해해서 돈 벌자. 투자에 성공하자.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토를 너무 많이 넓혔고, 자, 그거는 이제 통치를 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방에 있던 오스만 영토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 되면 고개를 쳐들거든요. 그렇죠. 민족주의였죠. 그렇죠. 그리스 독립하고 싶어. 이집트도 발칸반도, 나갔죠. 예, 발칸반도, 이집트는 하메드 알리라는 아주 유명한 알바니아 출신의 지도자가 오면서 다 독립을 하기를 원해요. 자, 그거를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가 호시탐탐 프랑스까지도 그렇죠. 오스만의 저 영토를 노렸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결국 17세기 1700년, 1800년대 1900년 들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 시크맨 오브 유럽, 유럽의 환자를 우리가 아주 맛있게 싸우지 않고 잘 나눠서 후루룩 짭짭 할까, 이것만을 연구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는데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라고 했는데 터키가 영어로 칠면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 19세기 만화 보니까 네. 칠면조 튀르키예 오스만을 칠면조로 이렇게 그려놓아가지고 그거를 주변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5홍도 네. 군심을 흘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만화 그 커리케처를 본 적 그렇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오스만의 영토를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 뺏어갈 거냐. 약간 우리나라 청나라 망할 때랑 네. 조선이나 이렇게 뜯어먹힐 때 그 느낌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스만을 아주 잘 뺏겨 먹으려면 아랍애들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 반도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을 다 그냥 먹으려고. 그래서 샤리프 후세인을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하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네가 한번 싸워주면 아랍 국가를 세워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1917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니까. 아 맞아. 아까 그 저기 뭐야 헤르츠리 네. 시온주의 국가 유대 국가. 네, 헤르츠리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니네 좋아. 니네가 우리 전쟁할 때 많이 도와줬지. 로스차일드 가면 돈도 많이 대주고 말이야. 유대인 병사들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은 한참 중이었고 네. 전비가 치솟으니까 네. 결국 이제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한테 금융가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로스차일드 뭐 록펠러. 프랑스 로칠드라고 하나요? 뭐 예, 하여튼 로칠드. 뭐 예. 이렇게 그런 이제 유명 유태인 계통의 금융 가문에 손을 벌리면서 결국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벨푸어가 유태인 국가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게 그 유명한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발푸어 혹은 뭐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스테이트후드를 팔레스타인의 고향을 세우는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지지해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벨푸어 선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더 들어오게 되죠. 근데 원래 벨푸어는 처음에 아까 말씀한 시오니스트 연합의 협회에다가 제안했던 데가 우간다라고 들었는데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벨푸어가 그 선언을 하기 한참 전이죠. 1903년 경에 영국이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뭐냐? 쟤들 뭐하는 애들이야? 유대인들이 막 팔레스타인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1882년부터 네.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계속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요. 그 제1차 유대인 이주, 2차, 3차, 5차, 4 계속 나옵니다.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머릿수 많아져서 되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한 번에 뭐 3,000명씩, 많을 때는 몇만 명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럼 아랍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야 처음에는 그냥 몇 명 들어올 줄 알았던데 이게 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영국에다가 계속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영국은 거기에 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말고 니네 그냥 우간다로 가라. 근데 여기가 오스만 제국 영토인데 왜 영국한테 뭐라 그래요? 이미 벌써 이때부터 영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다 위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그 조선 거의 먹기 네, 직전 그런 느낌으로 다 그냥 사실상. 오스만 제국은 이미 힘을 다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우간다예요, 기자님? 교수님? 우간다가 되게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태인 공동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유대이즘, 즉 유대교를 믿는 거기 아마 아프리카 공동체가 거기 있었나 봐요. 우간다에.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거기 가서 같은 국가를 세우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문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우간다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우간다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면은 지금 우간다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전쟁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역사에서 가정이란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의미 없는 짓이죠. 네. 교수님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르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네.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70년의 이런 중동 아랍 국가의 피비린 나는 전쟁 역사를 만약에 알았다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알았다면 그래도 우간다로 가서 평화롭게 안 살고 이 중동에 가서 이 전쟁 70년 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여전히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상징적인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은 것. 예루살렘을 버리고 우간다를 간다? 왜 우간다를 안 가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결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만 세우는 게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의 국가를 세워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국가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국가를 세우느냐, 어느 땅에다가 세우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헤르츠는 조금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여러 주변의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CR도 안 먹힌다. 어렵다. 라는 이제 답변을 듣고 하임 바이츠만이 벨포에게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죠. 당신에게 예루살렘 대신 우간다를 제안하는 것은 런던 대신 파리를 제안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도시고 그다음에 성경의 땅이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버리고 저 먼 우간다를 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아니 근데 영국은 아까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서 우리 샤리프 후세인 선생님한테 아랍 민족이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오스만이 지금 오스만 제국 영국 그 상대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통수 쳐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주면 나중에 선지자 무함마드의 후손인 후세인 가문, 샤리프 후세인 가문을 중심으로 하셴 가문. 독립 칼리프제 국가를 건국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 포함돼 있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걸 또 약속했잖아요. 거기서 세워주겠다고. 돈 빌려주면. 그리고 또 통수를 쳤습니다. 맞아. 아까 그 삼중 플레이라고 그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또 비밀 협정을 맺었죠. 그렇죠. 그게 1916년에 사이크스-피코 비밀 협정이죠. 이거 뭔가요 또?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1916년입니다. 결국 이미 이 벨포어 선언을 하기 전이죠. 벨포어 선언은 1917년이니까 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러시아도 들어가 있죠. 이거를 중동을 우리가 아주 젠틀하게 나눠서 잘 먹자. 사이좋게 갈라먹자. 싸울 필요 없어. 우리 다 있어. 충분해. 우리 나눠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 있어. 피자를 먹듯이. 나 한 조각, 너 한 조각, 여기 너가 먹고. 그렇죠. 그렇게 나눠 드시기로 하고
나눴는데 영국은 요르단, 이라크, 뭐 지금의 이라크. 예. 팔레스타인까지.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어디입니까? 시리아, 레바논. 레바논. 네, 그렇게 가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 이 17년에 저기 유대인들한테 국가 만들어 준다고 했던 벨푸어선은 1917년이잖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16년에 지금 나눠 먹기로 한 거잖아요. 나눠 벌써. 먹기로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땅은 하나인데 다 약속이 다르고. 일단 나눠 먹은 다음에 세워준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죠.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 국가 세워줄게 할 수 있는 거고, 시리아나 이쪽은 영국이 아니고 누가 가져갔습니까?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프랑스랑 벌써 다 얘기됐었나? 러시아 전쟁 우리가 이면 만약에 그런 둘이 손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싸바싸바해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프랑스한테 얘기 잘해줄게. 그럴듯한데요?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3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은 사실 아직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랑 막 싸우고 있잖아요. 후세인 가문이 그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왔던 그 가문이죠. 그러니까 로렌스랑 같이 싸웠다. 그렇죠. 샤리프 후세인이죠. 샤리프 후세인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 영화 있어요. 그 맨날 막 딱 타고 말 타고 막 총 쏘고 막 너무나 훌륭한 영화죠.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3년. 이거 저 주말의 명화 저 어릴 때 봤어요. 그 음악 유명한 MBC 주말의 명화 음악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빠바바밤 뭐 이거 빠바바밤. 빠바바. 고품격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저는 토요 영화 KBS를 더 좋아했어요. MBC 이거 들으면요 짜릿짜릿합니다. 어떤 영화가 할까 엄청 기대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KBS 1에서 일요일 날에는 명화극장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영화평론가 정일성 씨인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항상 그 예고편을 먼저 하십니다. 이번 영화는 뭐 누가 주연하는 무슨 영화인데, 근데 그분의 그 차분한 설명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그걸 더 좋아했습니다. 아라비아 로렌스 너무나 좋은 영화예요. 이거 주인공이 죽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그렇죠. 지금은 스포일러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한 60년 됐는데 영화가. 여기에 나오는 그 세 명의 가장 유명한 배우가 있죠. 누가 있나요? 그 로렌스로 나오는 그 젊은 영국 배우, 파란색 배우. 그 사람은 아주 신참이었다고 합니다. 신참이었죠. 그다음 피터 오툴. 예, 피터 오툴. 피터 오툴이 그 족장님이시죠. 예. 그다음에 안소니 퀸이 나와요. 안소니 퀸. 앤서니 퀸.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별로 안 유명해요. 노틀담의 곱추. 노틀담의 곱추. 저는 그냥 오페라 정도로 그냥 느끼는 거죠. 저한테는 멀어요. 그게 멀어 벌써.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이군요. 죄송합니다. 노틀담의 곱추. 앤서니 퀸이 나오고 또 유명한 아랍 사람 배우가 나와요. 이집트 배우가 나옵니다. 이집트 배우.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네. 오마 샤리프. 오마 샤리프. 피터 오툴이 맞습니다. 피터 오툴이고 로렌스고. 오마르 샤리프가 이 영화에서, 물론 오마 샤리프는 그 다른 영화 있죠. 닥터 지바고가 오마 샤리프를 거의 스타로 만들어줬죠. 연식 나오네. 스타로 만들어줬고 이 영화에서도 오마 샤리프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담배도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로? 그게 그 브랜드에서. 담배요. 야, 그렇구나. 저 그 임용환 교수님 영화 그 유튜브 채널 보다가 저기 사막의 라이온이라고 그것도 나오죠. 그 중동 거기도 안소니 퀸 나오죠. 중동의 어떤 독재자가 나도 저기 우리나라 영화로 뭐 하나 좀 이렇게 선전 하나 우리나라 잘 리비아의 가다피가 맞아요. 리비아 독립운동에 했던 맞아 이탈리아 묵타르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묵타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분이 카다피가 찍으려고 하는데 국영이니까 유명한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라비아 로렌스에 말씀하신 안소니 퀸의 오마 샤리프를 거액을 주고 딱 섭외했는데 우리 임용환 박사님 보시기엔 이게 한물 간 다음에 이제 이른빨로 하니까 조금 영화가 그렇더라. 보기 나름입니다. 근데 안소니 퀸이 원래 이탈리아 배우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계인데 그 인상이나 외모나 이 아랍 사람 연기를 되게 잘해요. 비슷해요. 생긴 게 베두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죠? 터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그 역할로 또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영화 보면 결국은 그 영국에서 파견된 뭐 장교 스파이가
여기 가서 샤리프 후세인한테 야 우리가 샤샤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 치면 세워줄게 네. 하면서 막 신나게 싸우잖아요. 네. 그럼 아랍은 약속을 지킨 거 아닙니까? 지킨 거죠. 근데 그 뒤는 안 나와요. 그 교통사고로 가세요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 그 뒤는 영화는 이제 그게 끝나요 그냥. 네. 로렌스가 거기서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그렇죠. 왜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영국이 스파이로 와서 아랍 사람들을 환심을 얻어서 예. 엄청 잘 도와줬는데 결국 영국은 배반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거든요. 아 그럼 로렌스가 실존 인물이에요? 아, 실존이죠. 실존인물이죠. 그럼 진짜로 저 사람은 영국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니 본인은 군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군인은 상명하고 네. 근데 재밌는 건 로렌스가 영국에 있는 예수회 대학을 나왔어요. 예수대학교요? 예수회 저스윗 대학을 지저스 칼러지를 아 나왔습니다. 예수회. 예. 그리고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죠. 예. 9개의 기둥인가? 그 예. 세븐 일곱 7개의 개의 기둥. 기둥. 세븐 필러스 오브 더 아랍인가요? 예, 위즈덤 오브 아랍. 지혜의 7개의 기둥. 예. 이거 이렇게 땅 파가지고 막 찾는 고고학자예요? 예, 고고학자였어요. 아니 근데 군인이 됐었어요? 전쟁 중이었고 이 사람이 프랑스나 이쪽 지역의 중세 고고학을 엄청 좋아했고 중세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전공이 고고학이잖아요. 근데 중세예요. 근데 이 사람의 논문이 십자군에 대한 얘기예요. 아 중동이 딱이네. 예. 그러니까 현장답 싸운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동으로 딱 이 사람을 중동부 정보부에다 딱 넣은 거죠. 거기다가 레바논에서 또 아랍어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스파이로 둔갑을 하면서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 장교가 돼서 아랍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본인이 하다 보니까 환멸을 느끼게 되고 하자 스타일이잖아요. 또한 모험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좋아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인물, 중동으로 파견한 인물을 자청하게 됐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의 중동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군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나이와 신분을 속여가지고 다시 병으로 입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워낙 유명 인사가 되니까 네. 로렌스가 그 아랍의 디 로렌스가 병으로 입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다시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래서 사고로 예. 숨졌다고 하죠.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영국은 약속했잖아요. 네. 그 아라비아의 이 로렌스 분은 그 아랍 분들 환심을 잘 샀을 거죠. 전공도 네. 있고 똑똑하고 같이 목숨 걸고 싸우고.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전쟁 이겼잖아요. 결국은 동맹 영국 프랑스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오스만 제국 사이피코스 협약 맺었으니까 네. 잘 갈라 먹어서 네. 영국이 요르단 이라크 남부 가져가고 네. 프랑스는 시리아랑 레바논 가져가고 네. 영국이 요르단도 있고 이라크 남부도 있으니까 국가를 세워주면 되지 않나? 그래 여기는 아랍 국가 세우고 네. 여기는 이스라엘 세우고 네. 사이좋게 지내봐 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아 그렇게 하려고 네, 했어요?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미안하네. 시리아를 샤리프 후세인의 아들 파이절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몇 년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그걸 가만두지 않았죠. 아니 약속했잖아요 아까. 네. 그 영국하고 약속이었죠. 프랑스하고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샤리프 맥마헌 샤리프 선언 편지기관은 네. 영국하고 한 거지 프랑스하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까 네.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서 네. 시리아는 시리아 프랑스 레바논은 프랑스가 프랑스 가져가. 거예요. 프랑스가 가져가요. 아니 그럼 영국은 자기가 가진 거에서 줘야지 왜 그걸 줬대요? 걔네들이 그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아라비아하고 시리아 쪽을 자기들이 프랑스가 원했죠. 예, 샤리프가 거기를 국가를 세우려고 원했어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는 또 오스만 제국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참 이후에. 다 이게 영국이 예. 다 할 수가 없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다가 세우게 요르단하고 시리아를 합해서 세우게 해줬죠. 해줬는데 프랑스가 와서 요르단은 놔뒀지만 시리아를 뺏어가요. 뺏어가죠. 그래서 약속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거기는 영국파가 하기로 했지만 여기는 내 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영국은 또 그걸 또 막아주지도 않는 거죠. 공수표를 남발한 거네요. 왜 고수표 남발. 구도나 나오면 가서 세워봐. 뭐 예. 웃으면서 그냥. 그런데 구제를 해줬어요. 대신 어디로 보내줬냐? 이라크로 보내줍니다. 아 이라크요. 예. 그래서 시리아 대신 이라크나 먹어. 이렇게 해서 가서 이라크에도 국가를 세웁니다. 아 그럼 샤리프. 그래서 후세인 왕조였군요. 그러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그 네. 우리 이라크에서 쳐들어갔다가 가신 그 후세인이 그 후세인 왕가예요 혹시? 아니 다른 다른 후세인이죠. 거죠? 다른 후세인이죠. 중동에는 후세인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중동의 기미 박체가 후세인인가요? 후세인 맞죠. 네. 아이고 교수님 지금 얘기만 들으면 네. 영국이 할 만큼 했는데요? 할 만큼 했죠. 시리아는 줄 수 없었으나 이라크는 줬습니다. 이라크는 줬고 요르단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리아는 뺏겼어요. 요르단은 결국 지금 요르단 국가가 됐습니다. 후세인 가문. 예, 샤리프 후세인 가문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네, 요르단 네. 왕조가 후세인 가문이에요. 예. 아니 근데 왜 영국이 만약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영국 할 만큼 했는데? 한 만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를 했죠. 이라크는 줬는데 이라크는 결국 왕정이 쿠데타가 나서 무너져서 이라크는 잃어버립니다. 다시 하신 가문이 거기 왕정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려요. 끝나고 다만 요르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뺏겨서 이제 다른 국가가 돼버리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팔레스타인이죠. 네.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제 유대인을 받아주고 했더니 팔레스타인 문제가 남아있던 원래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1937년 필이라는 로드 필경을 보내서 야 이거 좀 문제 풀어보자. 야 얘들 박터지게 싸운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 필경을 팔레스타인이 급파해서 네가 가서 문제를 좀 풀어봐라. 필경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두 국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즉 아랍 국가하고 유대인 국가 세워줘야 됩니다. 두 국가론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네, 그래서 1937년에 필 분할안이 나와요. 필 파티션 플랜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니까 둘 다 반대예요. 왜 반대요? 둘 다 싫은 거야. 자기 우리 땅을 더 가져가야 되고 아랍 사람들 뭐냐? 유대인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쟤한테 이만큼 많은 땅을 왜 주냐? 아니 근데 거기 팔레스타인에 원래 아랍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아니 근데 그 팔레스타인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 바퀴돌을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내 네. 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대인들 초기에는 일부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산 것도 있어요. 돈 주고 땅을 샀어요. 예,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많이 도와줬다고. 예, 그게 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영토를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니까 해결책을 하려고 분할안을 만들었지만 네.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영국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아니 해결을 못해야지. 영국이 쌓은 똥을 누가 치우느냐? 유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해결해봐라. 영국은 왜 떠나는 거예요, 교수님? 영국은 있어봐야 이스라엘 여기 골치만 아프네. 빼먹을 거 다 빼먹었고. 이제 전쟁 1차 세계대전 하느라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영국이 빼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유엔이 마지막에 뭘 만들어줍니까? 또 다른 분할안을 제시를 하죠. 아랍 국가, 유대인 국가. 그 기자님 저희가 또 재밌는 방송 아닙니까? 너무 역사 교수님 맨날 역사 얘기하면 머리가 그러니까 아파요. 송 교수님만 계속 떠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님 신나게 좀 재밌는 거. 그 재밌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1차 세계대전 때 지금 아라비아 로렌스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굉장히 이 중동전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군인이 있다면서요? 지금 1차 세계대전에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넷플릭스에 되게 유명한 영화 있죠. 그래서 서부전선만 생각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동부전선, 러시아를 비롯해서 당시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독일과의 또 동부전선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중동 지역,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전투가 활발했습니다. 근데 활발해가지고 영국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그러니까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때 공중전원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1903년 12월에 라이트 형제가 미국의 키티코에서 처음 동력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이 항공기가 전쟁에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비행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스탕 전투기 막. 네,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공중전도 있었는데 전쟁터에 항공기가 처음 쓰였던 게 1911년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빠르네요. 첫 비행기가 나온 지 동력 비행은 8년 만의 일인데요. 와. 8년 만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군대에서는 이 항공기의 잠재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1911년 10월 23일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와 그 오스만 투르크가
리비아를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 중동에서 제일 처음 네. 이 항공기가 전투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등장한 겁니다. 세계 최초의 항공기가 투입된 전쟁. 전쟁은 전투. 중동에 했어요. 중동이었다. 그것도 아. 이태리 예. 튀르키예 전쟁. 예. 이태리 야. 이탈리아 어. 당시에 리비아 트리폴리 근처에 있는 네. 아인자라는 데에서 어. 이탈리아 1911년 10월 23일에 이탈리아 군의 그 당시 복역기죠. 네. 날개 두 개 이렇게 다니는 복역기를 해가지고 튀르키예 군의 진지를 정찰을 했습니다. 이게 첫 항공기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 네. 항공전의 역사하면 항상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정찰인데 9일 후에 네. 10월 23일에 9일 후니까 11월 1일인가 2일인가요? 그때 네. 처음 폭격이 시작됩니다. 와. 아니 지금 이탈리아 군이 이때도 폭격기가 있었어요? 정찰을 하다가 정찰했는데 이거 보기만 하면 눈으로 보면 좀 거시기 한데라 가지고 수류탄 4개를 집어 던지는 집어 던집니다. 아 비행기에서 위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어. 그래서 그게 첫 폭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8년 만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전쟁에 도입한 거죠. 아. 그만큼 영악하고 인간은 사악한 동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 맞았나요 혹시? 예, 많이 물론 뭐 사상자는 많지 않았어요. 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중동 1차 세계대전 중동 전선에서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당시 오스만 토르크의 공중전이 있었는데 서부 전선이나 동부 전선에 비해서 되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1911년인가 그때 공군을 처음 창설하는데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항공기 한 100대 미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100대 미만이었고 세력이 약했으니까 세력이 약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5대 이상 격추하는 사람들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독일 제국의 3대 에이스가 있는데 이름이 한스 요하임 부드데케.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게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넘버 3인데 네. 이 사람이 튀르키예를 도와서 중동 전선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격추돼서 13대인데 그중에 일부가 중동에서 거뒀다고 하고요.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중동에서는 오스만 터키를 도와줬다는 얘기죠. 도왔죠. 네. 예. 원래 독일하고 오스만 터키가 친했습니다. 같은 축구국이었죠. 예, 1차 대전에 같이 협상국. 예, 같이. 협상국. 예, 예. 그 줄을 잘못 썼어요 오스만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영국 거죠. 프랑스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전선에서 그 항공기는 이렇게 서부 전선에처럼 공중전은 없었지만 나름 유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찰. 사막이 되게 넓잖아요. 그쵸. 사막 지역이고 호우지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 힘들죠. 그렇죠. 말 타고 네. 그런 것도 했는데 정찰 수단도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영국군의 승리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사막이면은 산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바다나. 아, 모래산이 있죠. 아, 그러니까 모래산이 언덕이죠. 어쩌면 다 그 황색인 거 아니에요. 예.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막 산에 있으면 골짜기 숨으면 안 보이는데 예. 숨을 데가 없죠. 거긴 모래니까. 숨을 데가 없죠. 아 그럼 항공기 정찰이 엄청 효과가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웅달멘토리 전쟁사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이철재 기자님의 무기 소개와 더불어 양대산맥 예. 이철재 기자님의 인물 소개. 저 너무 좋아요. 한번 첫 방송인데 어떻게 하시죠? 아, 들어본 너무 적이 좋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스포일러를 이철재 기자의 인물 소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개할 인물은 조지 머치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 공군의 창시자 중에 그러니까 초창기 창설 멤버 중에 하나인데 호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호주 공군에서 나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설 멤버 중에 하나고 원래 의사였다가 군에 입대해서 이 조종수를 익혀가지고 항공기에 관심 많아 조종수를 익혀가지고 조종사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태평양 쪽에서 활동하다가 호주가 이제 중동에 갈리폴리 전투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 네. 발을 들고 나서 중동 지역 전선에 호주군이 투입됐을 때 조지 머치가 항공기를 입고 칼드론 G3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만든 복역기인데요. 최대 80마력은 80마력의 힘이라고 하죠. 호스파워. 아, 그다음에 예. 최대 속력이 시속 106km. 와.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말이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차보다 빠른 속도죠. 그렇죠. 예. 이거를 타고 정찰을 많이 했는데 1915년 7월 30일 기체 고장으로 제일 왼쪽에 앞열 제일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머치 중인데요. 네.
1915년 7월 30일 기체고장으로 전사를 합니다. 근데 파손된 기체는 발견됐는데 시신은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공군의 창설 멤버이자 호주 공군의 첫 전사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호주 공군의 항공의무장교에게 주는 조지 머치 상이 있습니다. 추모상이 있는데 항공의무장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의사이자 조종사를 항공의무장교로 하는데 이 그냥 의무장교는 그냥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거나 네. 부상을 치료해주는 네. 이런 수술하거나 이런 사람인데 항공의무장교는 자신이 직접 항공기를 보면서 비행이라는 거 굉장히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20세기 초반에 1903년 이후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 하늘에 올라가면은 사람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소 마스크도 안 꼈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이 폭격기에 있는 승무원들이 다 두꺼운 그래서 무스탕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스탕 양털 잠바를 입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온도가 낮은 것도 몰랐고 산소가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항공의무장교인데 이들은 의사이면서 조종사를 직접 전투기나 항공기를 보면서 각종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F-22 조종사를 한번 지난해 아덱스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공군의 조종사인데 교포이신데 재미교포 동포이신데 한국말 잘 조금 하세요. 인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항공의무장교인데 이 양반의 얘기 따르면 F-22가 처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산소 마스크를 썼을 때 기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소 마스크 호흡이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기 순환이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를 항공의무장교가 직접 이 F-22를 몰면서 이거를 체험을 하고 개선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고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네요. 직접 자기가 몸으로 느낀 거를 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조지 머츠가 항공의무장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너무 짧았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훌륭한 항공의무장교에게 호주 공군은 조지 머치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조종사이시면서 의사이시고 정찰도 하시고 폭격도 하고. 가장 영예로운 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호주 공군에서 받을 수 있는. 야, 그렇군요. 이게 중동에서의 전쟁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렇죠. 호주 군인들이 갈리폴리 전쟁, 투르키와의 전쟁에서 참전을 했었고 그 갈리폴리 전쟁에 오스만 제국의 영웅이 또 나옵니다. 누구죠?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 그 터키 가면 이렇게 초상화 많이 걸려 있대요. 네. 터키 집회에도 나오시죠. 그렇죠. 근데 터키 국가의 아버지. 터키의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터키어로. 국부네. 국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워서 열강들이 투르키의 아나톨리아 즉 소아시아 지역 그 넓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낸 거죠. 오스만 제국은 거의 칼갈이 찢길 뻔했는데 간신히 지금 영토라도 지킨 거예요. 그게 바로 아타투르크 때문에 케말 파샤 때문에. 이 아라비아 로렌스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희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시죠.